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세표준까지 계산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 빼고 근로소득 공제 빼고 종합소득 공제를 뺐습니다. 그 나온 게 이제 과세표준 금액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율 같은 경우는 현재 소득세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금액별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최저 6%부터 최대는 42%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세율이 이제 5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42%, 3억 원 이상부터가 40%니까 상당히 높은 세금이죠. 이거는 이제 고소득자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 5억이다. 그러면은 3억 이상, 2억에 대해서 40%를 내는 거니까 상당히 세죠, 금액이. 앞에 이제 뭐 각종 공제를 받더라도 그 공제받는 금액은 뭐 금액 크기가 이제 그 어느 정도 한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커도 뭐 몇 천만 원 그렇게 막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은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간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2천 몇백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 구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다니다 보면은 이제 4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구간은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난 그 근로소득 공제하고 마찬가지로 그 산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같은 경우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200만 원 곱하기 0.06 더하기 5천만 원이면 여기죠. 그러니까 요 사이 금액 요거는 3,4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400만 원 곱하기 0.15 더하기 5천만 원까지니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이 더 나가 있죠. 400만 원 곱하기 24%. 그래서 세 개를 더해주면은 그게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각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거는 다른 무슨 공제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구간별로 그 세율이 있는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 같은 데서는 요거를 이제 뭐 요 구간에 대해서는 요 금액 더해가지고 뭐 72만 원 더하기 몇 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간편하다고 볼 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제 그 저자들이 그렇게 이제 쉽게 계산하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계산은 이제 독자들이 하는 거니까 이 원리를 알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득세율이 이렇게 좀 여러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내가 역시 인터넷을 검색해서 계산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세율이 이렇게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세액공제 부분. 자, 보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있고요. 자녀 세액공제 있고, 월세 세액공제 있고, 보험료 세액공제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까지 해놨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뭐, 그, 배당금 세액공제, 또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그래서 세액공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소득세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세법 등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액공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주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여기 실어놨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과세표준 계산했고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세액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 네 가지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항상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다 있잖아요. 물론 기부금도 이제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또는 뭐 정당에 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거 외에는 약간 부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죠. 자, 일단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산출세액에 대해서 요만큼을 또 해줍니다. 13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55% 적용을 하고요. 13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합니다. 물론 130만원 초과된다 그래서 무슨 몇천만원까지 다 30% 해주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여기 보시면은 총 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사람들 최대 74만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근로자들은 최대 66만원이 되겠죠.
66만원. 요 금액 계산을 하는데 최대 66만원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천만원 초과되는 사람들,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죠.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최대 해줘야 50만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최대 할 수 있는 금액이 요 금액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요거보다 적게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근로소득 공제 있었죠, 그냥. 소득에서 빼주고, 이제 사출세액에 대해서 또 몇 프로 빼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예요. 이것도 뭐,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녀수 7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70세 이상부터 20세까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면은 15만원, 두 명이면은 30만원, 세 명이면은,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30만원씩을 더해줍니다. 30만원. 그래서 3명이다 그러면은 합쳐서 60만원. 4명이다 그러면은 90만원.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까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고 나서 다시 세금 계산을 해야 되지만은 요거는 세금에서 직접 빼는 거니까 금액이 크죠. 금액 혜택이.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출산한 경우에요. 당해년도에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뭐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경우 첫째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30만원. 올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애가 둘째 애다. 그럼 50만원 해주고, 올해를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셋째다 또는 넷째다. 그런 경우는 출산했을 경우 70만원을 해줍니다. 한 해에 아기를 2번 낳는 경우는 없겠죠? 있을 수가 있나? 이론상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경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기 낳는 경우에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이걸 두 개를 묶어서 자녀세액 공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세액 공제. 그래서 이제 아이가 둘 있었고, 셋까지 이렇게 낳게 되면은 70만원 공제 받고요. 또 여기서도 또 3명 이상이니까 60만원 받는 거죠. 130만원 받는 거죠. 그 금액이 작지가 않죠. 세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죠. 이게 자녀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월세세액 공제예요. 월세 내는 경우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예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1,900에게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그리고 월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월세 내는 경우, 월세 사는 경우죠. 그러니까 집이 없고 뭐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월세 낸 금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월세 낸 거에 10%. 근데 이제 월세 얼마까지냐면은 1년 낸 거 750만원까지. 무한정단은 아니죠. 월세를 이제 월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전체 낸 금액의 10%인데 750만원까지라는 얘기예요. 750만원에 10%까지. 최대 75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월세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예요. 여기서부터가 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보험료. 우리가 이제 4대 보험료 납부하고 공적연금 납부하는 거랑은 틀려요. 이건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죠. 차량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에요. 우리 이제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나눠주죠. 저축성 보험은 나중에 이제 보험 요건이 되지 않았을 때, 기간이 만료됐을 때 납입한 보험료하고 이자 상당액을 받는 걸 얘기하죠. 저축도 겸했다 하는 얘기죠. 그게 저축성 보험이고, 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돌려받지 않는 거예요. 또는 돌려받더라도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 같은 거 있죠. 대개는 소멸해버리죠. 나중에 보험료를 되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보장성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공제를 받는데, 어떻게 되냐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장애인들을 우대해 주는 거죠.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15%까지 해줍니다. 납부한 보험료의 15%. 그 대신 전체 공제받는 한도는 1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납부한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데 역시 100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 금액은 200만원까지예요. 근데 이것도 세액공제니까 작은 금액은 아니죠. 보험료 납부한 것,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의 15%, 12%를 공제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의료비 쓰는 경우에요. 몸이 아파서 이제 의료비 지출했을 경우에 역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얘기해서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나이가 그러니까 오바라는 표현이 아니죠. 나이가 이제 해당되지 않아서 또는 소득이 얼마 있어서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자녀들,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비 지출을 했으면은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료비. 그런데 이제 미용이나 성형,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파서 병원 간 경우 약값 그런 거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 구입하는 경우는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은 또 조건이 이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비 이거 지출을 했으면은 이게 전액 공제받는 게 아니고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받습니다. 총 급여의 3%. 따라서 내가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의 3%니까 90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의 3%면은 30만 원, 9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의료비 쓴 게 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의료비를 1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9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빼기 90만 원 하면은 10만 원의 15%를 공제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큰 전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의료비 지출액인데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그 금액의 15%. 난임 수술비, 아기 낳기 위해서 이한 수술비는 20%를 공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지출액의 15%. 그다음에 이제 또는 장애인 또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지출액의 15%. 요거는 이제 한도 없습니다. 금액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가도 그냥 15%로 계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는 의료비가 이제 암에 걸리거나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무한정 다 해주는 게 아니고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7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갔다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비용 중에서 15%를 해주는데 700만 원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사람들에 대해서 요 사람들에서 쓴 의료비는 이렇게 700만 원 그런 거 없이 이건 무한정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거는 금액이 이제 무슨 몇 천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3%를 급여의 3%를 초과하는 비용의 15%. 이것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가족들한테 이런 의료비가 나오면은 집안 환경, 집안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세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부분이에요. 자, 교육비는 일단 거주자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고 그럼 이제 20살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비는 대개 이제 20세 넘은 경우에도 교육비가 들어가니까 해당 사항 없이 그냥 공제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나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상관없이 가족들의 교육비를 해준다. 단 직계 존속은 제외입니다. 부모님들이 대학 다니거나 하는 경우 드물겠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본인은 대학원까지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들은 대학까지만 해줍니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학비를 냈다. 그거는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대학원 다닌다. 그거는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 학교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돈, 입학금,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과서 대금 등등 어쨌든 학교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은 다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돼요. 그럼 교복 구입하는 것도 1인당 5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럼 이제 학원들이 있죠, 학원. 학원은 공제가 안 됩니다. 학원 다니는 거는. 공제가 안 되는데 취학 전 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7살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들이 다니는 경우 있죠. 유치원 그런 데 다닙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돼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공제합니다. 교육비 쓴 거에 15%. 그런데 이것도 무한정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약간의 한도액이 있어요. 일단 근로자 본인이 쓴 거는 전액 다고요.
그다음에 초중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인당 연 300만 원까지만 이렇게 되고, 대학 다니는 경우는 1인당 900만 원까지만, 900만 원에 15%, 또는 뭐 자녀가 뭐 고등학교 다니는데 얼마 썼다, 그럼 그 금액의 15%예요. 400만 원 썼다, 그래도 300만 원에 15%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이 되죠. 교육비 금액 자체가 크고 15%를 공제해 주니까 금액이 좀 크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비 공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끝으로 이제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금. 이것도 이제 계산은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그냥 그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큰 틀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거주자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이에요. 나이 제한은 없고,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기부하는 것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출한 기부금이고, 그 다음에 기부금의 15%를 공제한다. 1000만 원 넘게 했으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해준다. 공제 많이 해주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지출액이 이제 얼마 있다 그래서 지출액을 뭐 1000만 원 기부했다, 2000만 원 기부했다 해서 그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그 한도액이 있는데, 한도액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것도 계산 자체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도 종교단체에 낸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도 뭐 일일이 다 이제 외우거나 하기도 힘들고, 뭐 이해하기도 힘든데, 뭐 외우는 건 더 어렵겠죠. 있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일단 법정기부금, 정부, 국가에다 내는 거예요. 학교, 그다음에 뭐 이재민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적 그런 말 쓰죠. 그럴 경우 기부하는 거는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소득금액 전액이라고 했으니까 기준소득금액이 이거예요. 종합소득금액.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까지예요. 내가 올해 7천만 원 벌었는데 7천만 원 초과해서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요까지만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번 돈까지만.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기부금이에요. 국가나 학교 이외에 기부하는 경우, 어떤 단체들의 기부 많이 하죠. 요즘 또 그 정의연대 뭐 그래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해주는 곳에 이제 뉴스에 좀 계속 나오죠. 그런 경우가 이제 지정 기부금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해 주는 거. 그럴 때 계산하는 거는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에는 이제 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절에 시부하는, 그 시주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그 영수증을 받아와요. 교회나 절에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무한정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한때 이제 이것도 좀 그런 부정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스님들한테 이제 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막 써줬거든요. 뭐 그랬다 그럽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공제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원칙대로 가고 할 수 있게. 여기 이제 기부금 한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기부금 지출액의 15%까지 공제해준다. 내가 낸 기부금에 그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부분을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뭐 기억하고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개략적인 틀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개략적인 틀. 전체 소득이 있고, 소득에서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빼면은 과세표준이 나오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은 사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런저런 세액공제를 빼주면은 그게 실제 내가 내야 될 세금이다. 여기까지가 낸 세금이겠죠? 낼 세금이겠죠?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계산된 세금에서 내가 기존에 갖다 낸 원천징수당한 원천징수세액을 빼주면은 그게 실제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면은, 교재는 지금 이제 전자생무 2급 그래서 이론하고 실무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격시험에 맞춰서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 뭐 원가회계도 있나요? 이렇게 이제 쭉 실려 있어요. 실려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재무회계나 뭐 부가세, 소득세 자체가 한 교과목 분량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요약본을 보고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요약은 이제 본인이 공부하면서 요약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남들이 요약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요약해 놓은 것 자체 이제 쉽게 이게 좀 빨리 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공부하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소득세나 부가세 이제 따로 아마 배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공부를, 이론적인 공부를 하실 적에는 가급적이면 그 좀 두껍게 나온 책 있죠. 그 과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세법 쪽은 이제 세법 개론이라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등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부가세법 따로 이렇게 나온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재무회계 파트는 당연히 회계 원리나 또는 중급 회계 교과서로 공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부를 하시고, 요 책에 나와 있는 앞에 이런 부분은 참고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할 때 찾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보시는 게 되고, 어차피 이제 그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도 이제 필기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원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요약을 해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을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요약한 게 아니고 제가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큰 흐름 정도만 기억을 해보세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득 금액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소득 공제한다. 가사표준 수익을 나오고 또 이것저것 세액 공제한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 나온다. 요거를 요 내용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그래서 요걸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그 실습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이론적인 내용은 이렇게 뭐 개략적으로나마 말씀을 드렸고 실습해 가면서 또 이제 필요한 내용은 이제 그때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1주 강의가 되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언제 진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지금 대면 수업이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도 아직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실습도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3교시 수업하고 다음 주, 그 정도 하면 다음 주까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아마 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양이 많거나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보고 입력하는 정도고, 입력할 때 이 소득세법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수업이 얼추 이제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한두 주 더 여유가 생기게 되면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어떻게 되나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것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뭐 그 시험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시험을 치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에 대한 겁니다. 실습에 대한 거는 잠깐 좀 쉬었다가 3교시 이어서 실습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